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는 항상 음식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매번 음식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느껴질 정도로 매번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군침을 흘리도록 만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의 의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음식 장면에 진심을 담으시는 걸까?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관객들도 이 구간에서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그 다음 장면을 위한 마음의 정비와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해당 인물들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효과를 역으로 이용해서 정반대로 극도의 긴장감과 갈등을 연출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관계의 개선과 갈등의 종식을 연출하기 위해서 음식 공유 장면을 그려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어떤 음식을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해당 인물의 캐릭터성이 압축적으로 설명되기도 하므로 음식은 수많은 영화들 속에서 연출의 장치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이는 음식에 대한 열정은 이런 일반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연출한 모든 장편 영화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은 작품은 단 한 편도 없을 정도이니 그가 음식 장면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일반적인 수준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의 작품에서 음식이 이토록 자주 또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브리에서 내놓은 오피셜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리는 2017년부터 먹는 것을 그리다라는 전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쿄의 지브리 미술관에서 처음 시작됐었던 해당 전시는 지금은 나고야에 있는 지브리 파크로 옮겨져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시회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콘티를 통해서 식사 장면의 연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실물로 제작해 놓은 작품 속 음식들의 모형을 통해서 작품 속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전시회의 공식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음식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매우 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 평범함에서 특별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통해 파즈와 시타는 마음을 나눕니다. 치히로는 주먹밥을 먹으면서 어려움에 맞서는 내력을 얻죠. 식탁에서 베이컨 에그를 먹는 것으로 하울들은 가족이 됩니다.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식사 장면에 이야기의 중요한 흐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그걸 먹는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세세하게 그려내면 대사로 말하지 않아도 맛과 행복한 기분이 화면에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겪는 중요한 흐름이 다름 아닌 음식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들이기 때문에 관객은 평범한 음식을 공유한다는 감각을 통해 작품 속의 캐릭터와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짐을 느낀다는 것. 또한 식사 장면에서는 언어적인 대사가 사라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과정에 소리와 시각만이 화면 안에 남게 되므로 대사를 생략하고 빠르게 장면을 처리하는 연출상의 효율과 관객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직관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음식 장면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며 시청각적인 자극을 만들어서 관객의 집중력을 환기시키는 효과 등은 연출자의 관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장치일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만 존재하던 애니메이션 속의 인물들이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들과 똑같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느껴지며 실체감을 준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음식을 먹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란 캐릭터의 실체감을 떠받치는 물질적인 기반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브리의 음식 묘사는 그토록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경지를 보여줘야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이라는 물질적인 기반을 통해서 작품과 캐릭터에 사실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를 마친다면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애니메이션들은 지금까지 열거한 연출의 효과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인가?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음식을 활용하지 않고도 위의 효과들을 부족하지 않게 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야자키는 왜 하필이면 음식이라는 장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일반론만으로는 충분하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12개나 되는 장편 영화 중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독특한 방식은 그의 특성에 맞춰서 독특하게 이해해 봐야겠죠. 먼저 미야자키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는 언제나 전통적인 삼막 구조를 사용해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이나 보셨을 법한 바로 그 전통적인 영웅담, 즉 출발 입문 귀환의 그 과정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1막인 출발은 주인공이 기존에 살고 있던 일상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미야자키의 모든 작품들은 시대와 배경의 차이만 있을 뿐 주인공은 반드시 기존의 일상세계로부터 분리되는 출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세계에서는 겪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2막의 입문 과정입니다. 주인공은 새로운 세계에서 실현의 과제를 받게 되며 그것을 돕는 협력자와 방해를 하는 적대자를 각각 만나게 되죠.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모험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주인공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정말로 전통적인 영웅담에서는 보통 강력한 무기나 진귀한 보물이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미야자키의 이야기에서는 대부분 주인공의 성장이나 미약하더라도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그런 무형의 가치가 보상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주인공은 그 보상을 가지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3막의 귀환 과정인데 주인공이 돌아온 세계는 분명 그 이전과 똑같은 장소이지만 주인공에게는 더 이상 그 이전과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시련과 모험을 이겨내고 얻어낸 성장이라는 보상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얻어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모든 작품에 활용해온 영웅담의 3막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12개의 모든 작품 중에서 이 구조를 벗어난 사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웃집 토토로 같은 작품은 이렇다 할 일상의 분리도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웅담의 3막 구조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품의 초반, 사츠키와 메이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일상의 분리입니다. 도시에 살던 그들이 시골로 이사를 온 곳은 몸이 아픈 엄마의 요양을 위함인데 사츠키와 메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부재한 상태에서 낯선 공간으로 이사를 온 것이니 이미 충분한 일상의 분리를 겪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출발을 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가 아빠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신비로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토토로들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인간세계 뒤편의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2막 입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츠키와 메이는 토토로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낯선 세계였던 이곳 시골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소소한 모험과 실현을 통해서 자매의 성장을 겪은 다음 엄마의 건강 회복이라는 보상을 확인하며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3막에 해당하는 기환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야자키의 작품을 훑어보면 판타지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옅은 붉은 대시나 바람이 분다 같은 작품조차도 이야기가 3막 구조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야자키의 모든 작품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법칙은 바로 음식이 나온다 뿐만이 아니라 3막 구조를 활용한다 라는 점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야자키 할아버지가 음식 장면을 즐겨서 사용하신 이유 또한 이 3막 구조와 겹쳐서 함께 생각해 봐야겠죠. 관점을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보면 3막 구조 안에서 음식이 등장하는 시점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야자키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2막 입문 과정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먹는 음식은 새로운 세계에서 만난 인물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죠. 그러니까 미야자키의 주인공들은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진입한 새로운 세계에
동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같은 음식을 공유할 때 그가 나의 문화에 들어온다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미야자키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만난 새로운 세계의 인물들은 같은 음식이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던 두 세계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좁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면 미야자키 할아버지가 음식에 그토록 진심이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됩니다. 미야자키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데, 그렇게 진입한 세계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실체감이 느껴지는 모험을 펼치려면 새로운 세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체적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허구로 그려진 애니메이션 속에 묘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청각과 감정의 허기를 자극하는 식사 장면이라는 것. 이는 환상적인 세계 속에서의 모험을 그리는 미야자키의 비현실적인 작품 세계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실체감을 만들어주는 물질적인 기반이라는 것. 그러므로 미야자키는 음식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했을 겁니다. 환상의 세계로 떠난 주인공이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똑같이 평범한 음식을 현실처럼 먹는 장면을 보여줘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장면이 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모노노케 히메에서도, 죽음의 무기를 설계하는 바람이 분다에서도, 현실의 환멸을 느끼면서 죽음에 이끌리는 그대들에서조차도 미야자키의 주인공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자신이 마주한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 세계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살아낼 에너지를 얻죠. 가끔은 지독하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미야자키의 그 냉소적인 긍정론은 얼핏 보기에는 단순하게만 보이는 음식을 먹는 이 장면 하나에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